처음에 사실 때부터 여기 완성될 때까지 다 해드린다고 하면서도 막상 이제 보여드린 게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이거 좀 남기려고 좀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오늘은 이제 이미 기존에 개인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법인으로 이제 변경하실 건데, 법인 설립 전에 그 세무사님 좀 만나서 어떻게 세팅해서 뭐 어떻게 뭐 움직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좀 상담을 받기로 좀 하셔서, 신축 부지라서 건축사 상담도 나중에 갈 거고 뭐 대출 문제도 있고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제 밟아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다 영상으로 남기려고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나오지 마세요. 그거를 되게 사무실에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예요. 나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좀 전에 이제 상담을 끝냈는데 그 이제 법인 설립에 관해서 좀 네네.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쟁점이 뭐였냐면, 이제 보통 이제 고객들 건물을 사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증여 목적도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제분들 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일단은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제분이 한 분이 있으신 케이스였고, 그 부동산을 사면서 자제분 지분을 넣기를 원하셨는데 100만 원짜리 법인도 요즘에 만들 수 있지만 은행에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 한 3억 정도는 자본금을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내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지분을 줄 때 20% 줄 것인가 30%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뭐 증여세 뭐 비과세되는 범위가 뭐 미성년자는 뭐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억에 2천만 원이면 뭐 10%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족법인을 만들 때 증여세에 대해서 너무 그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는 지금 1억까지는 10%인데 내년에는 아마 2억까지는 10%로 지금 정부 개정안이 나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10%만큼 세금을 내고 현금 증여를 해주고 이 법인의 지분을 뭐 20%든 30%든 이렇게 차지할 수 있으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커진다든가 어떤 수익이 커졌을 때 그 지분만큼이 고스란히 그 자녀의 몫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애들 지분을 너무 비과세 금액인 뭐 2천만 원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자녀분한테 한 30% 정도 이렇게 물려주기를 원하셔가지고, 증여세로 따지면 한 10%인 900만 원, 한 9천만 원 정도 증여 대상가액으로는 그 정도 지금 증여, 현금 증여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제분한테 많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자제분이 최대 주주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본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원장님의 부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장님이 소득이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운영하는 사모님이고, 자녀분은 어차피 이제 미성년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분을 최대 주주로 뭐 증여세를 더 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부모의 어떤 후방을 얻은 어떤 과세 관청의 관심의 대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자녀분은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적당한 어떤 규모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대출 받는데도 좀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100억이고 이제 신축 비용까지 한 12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셨는데, 그 이제 자본금이 3억이면 이제 나머지 그 돈은 이제 대표자가 이제 빌려주는 형태로. 그렇습니다. 하고, 사실 빌려준 돈은 무이자로 해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문제가 거죠. 없습니다. 이제 뭐 법인에 빌려주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대금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으면 그런 문제가 되지만, 원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원래 본업이 이제 그 병원을 의사라는 어떤 본업이 있고, 거기서 모은 소득을 이제 특수관계 법인에 빌려주는 건데,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자를 안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안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법인의 비용 처리가 덜 돼서 법인세를 더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법인세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개인은 뭐 이자를 안 받는다고 해도 내가 불리한 거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되고, 계약을 먼저 하셔서 계약금을 주시고, 법인을 설립하면 그때 내가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다시 돌려받고 법인에서 다시 그 계약금을 다시 송금해주고 뭐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이 법인의 최대 주주 겸 대표가 이제 원장님이 되실 거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 설립일에 이제 대금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원장님하고 법인하고 맺어서 원장님이 지급한 금액이 법인이 빌린 금액으로 가름하게끔 해서 회계 처리가 그때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가수금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굳이 자금이 두 번, 세 번 이동되는 번거로움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차입금해서 이제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회계 처리해서 법인세 신고하고 그러면 뭐 문제될 거 네. 없습니다. 네. 지금 법인 설립할 때 그 저희가 이제 네. 업종을 좀 이게 고르잖아요. 네네네. 처음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넣으면 사업자 낼 때 좀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세무서의 행정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어떤 세무서에서는 좀 빡빡하게 하고 어떤 세무서에서는 뭐 자기들이 사업한다는데 뭐 그냥 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은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자기의 기준이 막 약간 재량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을 사진 않았어. 근데 살 거야. 돈도 있어.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겁니다 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뭐 그러세요? 하고 그냥 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했어요? 안 했는데요. 근데 무슨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지금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못 내줘요. 뭐 이런 세무서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반반 될까요? 그래요. 간혹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한번 이렇게 캔슬을 당하면 또 업적을 바꿔야 되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처음부터 종목을 다 집어넣어라. 그냥 뭐 한 사업자 등록증에 한 10개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더 관리상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세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주업체 종목에 맞게 이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이제 기준경비라든가 이런 코드도 집어넣고 하는데 한 10개 종목을 집어넣으면 그 주업종 코드를 집어넣기도 애매하고 실무적으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마 처음부터 법인이 내가 설립된 단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 생겨서 대표자 그냥 계약금만 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이 설립하고 법인을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이제 정관이라든가 등기부 등본에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 게 맞아요. 거기 뭐 10개면 10개, 뭐 15개면 15개에서 뭐 경영 컨설팅, 뭐 부동산 자산 관리, 뭐 그다음에 임대업, 통신 판매, 뭐 무역업 뭐 등등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들어가는 게 맞고 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는 굳이 거기 정관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의 업종을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는 보통 서비스, 경영 컨설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죠. 왜냐하면 경영 컨설팅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경영 컨설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하면 되죠. 그러면 매매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나와지고 대금이 계약금이 넘어가고 그러면 그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세무서에 다시 가서 이제 우리가 주 종목이 이제 서비스 경영 컨설팅만 있는데 이제 종목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건 뭐 무난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예. 오늘 상담을 같이 하시고 요약해서 리뷰를 하는 건데 지금 앞으로는 이런 실물 보는 과정들 좀 계속 남길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자주 오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상담이 다 끝났고 세무사님하고 이제 상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 먼저 가시고 나서 좀 이렇게 좀 요약해서 핵심만 좀 찝어드렸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현금이 좀 이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대출 풀로 안 받아도 돼서 그 현금 여유만큼 대출 좀 덜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대출은 풀로 받으셔라. 왜냐면 처음에 살 때 대출을 제 은행에서 잘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덜 받고 나서 나중에 대출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대출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풀로 받으시고 현금 여유 있는 것들은 그 안전장치로 좀 갖고 계시는 게 좀 더 좋죠. 다음에는 혹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다음에는 좀 빡빡한데 그 신축 부지다 보니까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사도 이제 다 각자의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설계 업체를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4군데를 하루 종일 돌기로 했어요. 어떤 설계사를 좀 선택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상담을 쭉 해오고 나서 좀 남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수분 받고 잠적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마음 좀 그렇지만 수익률을 가진 시공사는 위험한 상황일 확률이 높아요.